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민사소송법 선택형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민법이랑 똑같이 핵심 지문이 앞에 있고요. 핵심 지문을 통해서 완전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를 한 다음에 실전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당연히 교과서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뒤에 있는 것부터 하려다가 어차피 다 해야 될 거 앞에서부터 나가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할 거고, 이 민사소송법 자체가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쓰여져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뭔지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천천히 나가고 아닌 부분들은 좀 빨리 나가고 이러고 싶은데요. 어쨌든 다 보긴 볼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민사소송법도 완전히 민사소송법 서론에 있어요. 그게 이제 민사소송법도 법이기 때문에 뭐 이제 신의칙이라든가 이런 앞부분에 서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부터 항상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송 요건은 법원 쪽의 소송 요건과 당사자 쪽의 소송 요건과 그다음에 소송물 쪽의 소송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보게 돼요. 그래서 법원 쪽에서는 이제 제척 기피 회피와 관할을 보게 될 거고, 당사자 쪽으로 오면 이제 당사자 능력부터 시작해서 적격 같은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물 쪽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송물 개념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재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중복제소부터 시작해서 1심을 기준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소재기, 변론, 증거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자, 그러다 이제 소송이 끝나게 되면 판결을 통해서 끝납니다. 물론 판결 말고도 우리 ADR이라고 해서 조정이나 화해나 중재나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적어도 시험은 이제 판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판결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를 일단 볼 겁니다. 판결로 종료가 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판력 부분이 나올 거고, 그 외에 당사자의 행위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방법들도 있죠. 소취하 같은 것들이에요. 포기 인락, 화해, 그런 것들을 잠깐 볼 겁니다. 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항소심을 보게 될 거고요. 항소심이 끝나면 상고심을 보게 될 텐데, 그걸 모아서 이제 상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송과 청구병합을 배웁니다. 소송이 여러 개인 거, 청구병합, 객관적 병합과 당사자가 여러 명인 거, 공동소송을 보게 될 거예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근데 나머지 이제 재심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크게 제 생각에는 기판력하고요. 그 다음에 소의 병합입니다. 객관적 병합보다도 공동소송을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소도 항소 이익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차근히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보면서 우리 짧은 시간 동안 민선 한번 1회독 해봅시다. 자, 2페이지요. 이거 나오겠어요? 간단하게 봅시다.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규정,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효력규정과 훈시규정으로 나눠지겠죠. 효력규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훈시규정은 그냥 권고죠. 권고하면 좋은 거. 자, 2번. 근데 효력규정에는 다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죠. 그 취지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비슷해요.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임의규정은 반대 특약이 가능한 거. 그런데 3번. 그 임의규정의 의미가 우리 민법에서의 임의규정과는 다르죠. 민법은 반대되는 합의를 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당사자 규정 이 절차기 때문에 이 규정에 반하는 어떤 절차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긴 하죠. 4번. 민사소송도 신의칙 적용돼요. 민소법 1조가 신의칙 조문이에요. 잘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잘하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추구하는 이상이 좀 대립되는 면이 있죠. 그렇죠? 이제 적정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신속도 중요해요. 우리 뭐 아무리 공정한 재판도 한 10년 걸렸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속과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립되긴 합니다. 어쨌든 신의칙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은 이 신의칙과 관련된 내용이 뒷부분까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판례를 좀 보곤 하죠. 자, 5번. 판결 선고 기간. 이게 전형적인 훈시 규정이에요. 그렇죠? 판결 선고는 원래 소재기한 날로부터는 5개월 이내에, 변론 종결한 날로부터는 2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 4주 뭐 안에 하라고 합니다. 선고를. 대부분 이제 뭐 변론 종결하고 한 4주 안에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소재기로부터 5월, 그거는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훈시 규정입니다. 이거 안 지켰다고 위법하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넘어갑시다. 쭉쭉쭉. 자, 2편 소송의 주체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송 요건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송의 주체는 당연히 원고와 피고인데요. 그 사이에 법원이 껴있기 때문에 법원도 봅니다. 자, 법원. 제척, 기피, 회피네요. 뭐 형사소송법에서가 사실은 민소법보다 더 중요한데요. 우리 민소법에도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양승태 대원장 사건 때문에 재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꽤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기피 같은 것들은 회피는 뭐 판사님이 알아서 피하는 거니까 보통 회피는 뭐 개념부터 잠깐 설명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 자, 제척
기피, 회피잖아요. 이게 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고민이죠. 그렇죠? 재판을 공정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불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있는 판사들을 바꾸자는 거죠. 근데 이건 아예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1호부터 5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 3, 4 있어요. 뭐 있죠? 뭐 1호는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2호는 친족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증인이고요. 요거는 증인. 그다음에 요게 대리인이니까 순서 바뀌었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의 당사자가 법관이랑 관련이 있거나 물론 배우자 포함이에요. 여기 배우자는 물론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친족 관계에 있거나 뭐 증인이나 감정인이 됐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옷 벗기 직전에 변호사로 관여했던 사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5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5호가 뭐냐면 그 유명한 전심관여예요. 전심관여한 판사가 또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척 사유는 이 5호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뭐 2호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요 당사자 쪽도 한번 나온 적이 있네요. 좀 이따 좀 자세히 할게요. 전심관여는 전심 플러스 관여이기 때문에 전심이어야 되고 재판에 관여해야 돼요. 각각의 의미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요 제척 사유는 우리 41조인가요? 적혀 있는데요. 요거는 물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지만 그건 그냥 확인하는 의미예요. 제척 사유에 걸렸다 이러면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근데 제척 사유가 있냐는 어떤 판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은 합니다. 또 조문상으로는 신청 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기피는 판사님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이 불공정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어떤 것이 불공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정해져 있진 않아요. 판례는 하나 있어요. 객관적으로 불공정할 우려가 있어야지 주관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특히 기피 신청을 통해서 이 판사를 바꾸는 제도인데요. 기피 신청은 그 기피 신청을 받은 법원의 합의부에서 별도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다만 이 기피 결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당연히 기각이 있을 거고요. 인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 판사 바뀔 거고요. 재판부가 바뀔 거고. 요 기각되면 그대로 쭉 가겠죠. 근데 여기 되면, 요 인용되면 여기는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이제 즉시 항고가 되죠. 근데 이거 말고 간이각하라는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누가 봐도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뻔하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아웃시킵니다. 우리 그 뭐죠? 우리 박근혜 재판 때, 헌법재판 때 했던 거잖아요. 기피 신청했더니 잠깐 쉬고 재판부에서 회의한 다음에 바로 그냥 진행했어요. 간이각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불복 방법은 즉시 항고고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기피 신청이 받아지는 예는 뭐 없죠. 거의 없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0.07%랍니다. 0.07% 2017년 기준인가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 꽤 의미 있는 사건에서 한번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이부진 씨하고 그 제일모직 그분하고 그분하고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바뀌었죠? 재판부. 그 재판부의 그 부장님이 그 삼성전자 장충기 씨하고 문자 주고받은 게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심지어 그 재판부에서는 기피 신청 기각했어요. 괜찮다. 근데 이제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에서 이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바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실제로는 있긴 한데요. 0.07%랍니다. 회피는 판사님이 알아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찝찝하다 해서 알아서 빠지는 거죠. 근데 뭐죠? 이번에 그 안희정 항소심? 안희정 항소심도 이제 그 뭐 양승태와 뭐 관련된 거다 해서 막 이제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그 재판부도 진지하게 회피를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보통 이제 재배당 신청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뭐 이런 경우가 많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제척 사유, 5호 제척 사유와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절차입니다. 셋 다 재판의 공정을 위한 제도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이게 뭐예요? 법관의 제척에 대해서는 맞아요.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 법관의 제척. 법관은 재판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때 이 제척은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우리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 있는 거 아시죠? 어쨌든 제척은 합의부에서 한다. 뭐 신중하게 한다 그런 말이고요. 자, 2번. 제척이나 기피에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주장이 있으면 절차 중단 정지됩니다. 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지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급한 거, 그렇죠? 긴급을 요하는 거, 판결 선고 이런 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원칙적으로 일단 정지합니다. 정지 안 되는 예외가 48조 단서에 있는데요. 뒤에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0페이지.
예, 10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48조가 보이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진짜 조문을 좀 보셔야 돼요. 조문을 보시면 공부할 양이 줄어들 거고, 조문을 안 보면 이게 다 외워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간단히 체크만 하면 돼요. 조문 48조 보세요. 제척 기피 신청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지하라고요. 정지 안 하는 거 뭐라고요? 판결 선고, 종국 판결 선고와 긴급입니다.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항소심 판사가 항소의 대상이 된 1심에서 수탁 판사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게 우리 제척사유 중에 전신관여, 제일 많이 나오는 전신관여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여기 지금 관여에다가 따옴표, 이 왜 따옴표인가 이걸 붙였네요. 자, 이게 제척사유로 오후에 전신관여가 되려면 전심에 관여해야 돼요. 일단 전심인가요? 자, 보세요. 지금 해당 신고는 뭐예요? 항소심. 이 사람은 어디 관여했었어요? 1심. 그러면 1심은 항소심의 전심이에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전심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불복 사건의 하급심. 지금 이제 문제되는 그 신급의 하급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항소심의 하급심이 1심인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오케이, 전심은 오케이. 근데 관여냐 이거죠, 관여냐. 여긴 지금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답니다. 이 관여한 거냐, 관여한 거 아니에요. 증거조사는 전심에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이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판례가 7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다음 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에 해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관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최종 변론, 판결 합의, 또 뭐 중간적인 재판, 이런 데 관여하는 거를 우리가 관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최종 변론 하기 전에 변론, 그러니까 중간 과정, 그다음에 증거 조사, 그다음에 밑에 뭐 소송 지휘권 행사, 소송 지휘상의 재판, 이런 건 관여로 안 본다는 거죠. 이걸 다 관여라고 해서 빼면 판사 할 사람 없어요. 우리 판사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빼면 재판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좀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3번으로 오시면, 자,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대잖아요. 이건 증거조사잖아요.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증거조사에 관여했다고 해서 관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척사유 없어요. 자, 4번. 제척사유, 제척 이유는 1호부터 5호까지, 그렇죠? 1호는 당사자, 2호는 친족, 3호는 증인, 3호는 증인, 3호는 증인, 맞죠? 4호가 대리인, 5호가 그 유명한 전신관여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41조에 제척사유. 그런데 기피사유, 기피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렇게 돼 있어요. 43조죠. 43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 이유는 그렇게 열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5번. 자, 기피 신청은요, 알게 되면 바로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이거 저기 문자 주고 받았는데 장충기 문자 떴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도 역시 7페이지 조문이 있는데요. 그 7페이지 해설 2번에 43조가 있죠. 당사자의 기피권.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변론을 하거나 준비기일 가서 말하잖아요. 그럼 기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즉시에 지체 없이 바로 해야 되고요. 기피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왜 기피하는지 이유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신청서 내고 3일 내에 내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하여튼 바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질질 끌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질질 끄는 것 자체가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제척은 좀 그렇고요. 기피 신청은 소송 질질 끄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택도 없죠. 그다음에 6번. 자, 기피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각하해 버립니다. 우리 이런 각하를 간이각하라고 해요. 이거는 기피 제척에 다 조문이 있어요. 간이각하. 이 간이각하는 이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요. 즉시항고는 이제 7일 내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즉시항고로 불복해도 절차는 정지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정지시킨다고 하면 다 즉시항고하게 해요. 그대로 쭉 진행합니다. 어쨌든 간이각하라는 제도가 있다. 자, 이제 실전 문제예요. 1번. 그 1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변론과 증거조사를 했다. 그럼 제척 사유냐? 전심에 관여한 거냐? 아니에요. 최종 변론과 합의에 관여한 적이 없으면 관여가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 번 변론을 했지만 결국 최종 변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 이거 아까 조문 읽은 거죠. 예, 기피할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바로 기피 신청해야 돼요. 지체 없이. 그거 안 하고 본안을 가서 변론하잖아요. 그러면 기피 신청할 수 없죠. 조문이 있었죠? 43조.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자, 4번, 5번은 지우시고요. 3번, 4번을 지우시고요. 3번, 4번. 자, 5번. 이건 좀 재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항소심에서 기피 신청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정지했어야죠. 근데 정지 안 합니다. 그대로 쭉 진행해요. 근데 진행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판사를 못 믿잖아요. 안 나오죠. 근데 이건 뭐 상대방도 안 나왔나 봐요. 쌍방 불출석이 됐습니다. 그럼 항소 취하되죠. 그런데 나중에 기피 신청이 각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엎어치나 매치나 어차피 순서가 뒤집어진 거지 그게 그거니까 괜찮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5번에 해설에 가시면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전에 이루어진 밑에 줄 변론 기일의 진행은 그 줄 끝부분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흠결이 있어요. 그렇죠? 기피 신청 있으면 절차 정지해야 되는데 그냥 했잖아요. 흠결 있죠. 있는데 이게 그 후 기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그것만으로 밑에 줄 흠결이 치유되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2번. 자,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돈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판사님이 보증인이네요. 그럼 판사님은 기각 이러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럼 당연히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피 신청 가기 전에 이건 재척사유 아니냐고요. 재척사유. 그 아까 1호가 당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당사자는 사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거기 밑에 41조가 있잖아요. 유명한 41조의 1호를 갖다 놨네요. 해설에. 저는 이제 당사자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지만 그 옆에 보면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넓게 보면 당사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척 사유가 있는 거예요. 41조 1호 재척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법관은 당연히 기각하지 않겠냐고요. 인용하면 나도 메꿔야 되는데 기각 이렇게. 2항. 자, 재심 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전심이냐 하는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요? 재심 대상 재판. 지금 재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재심 사유를 가지고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럼 재심 청구 사건과 재심 대상 재판이 전심에 관계 있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복 재판의 하급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하급심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좁게 보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넓게 보면요. 재판할 사람 없어요. 우리 판사 이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냥 불복 재판의 하급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자, 합의부 재판장, 합의부의 재판장, 가운데 계시는 부장님. 합의부는 3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가운데 부장님을 기준으로 부장님이 볼 때 오른쪽이 우배석, 왼쪽이 좌배석 3명인데요. 이 중에 그 재판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장충기랑 문자 한 분은 부장님이지 옆에 좌배석, 우배석은 문자한 적이 없어요. 자, 기피 신청 어디다 하죠? 합의부에 합니다. 합의부에. 조심하세요. 그 합의부에 뭘 하는 거예요? 그 합의부에서 재판하라는 건가요? 그럼 당연히 기각이죠. 그 합의부에 신청합니다. 신청. 그럼 재판은 어디서 해요? 결정으로. 그거는 그 법원의 또 다른 합의부, 소속 법원의 합의부에서 할 거예요. 신청은 거기다가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변론 종결 전에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변론을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이미 끝났으니까 기피 신청 재판 할 필요 없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4번의 해설에 판례가 하나 있죠.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판결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판결의 효력은 나중에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유효하게 되겠지만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건 뭐 잘못된 거니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자,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 불복할 수 없죠. 그걸 원했는데, 그렇죠?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요. 상대방도 할 수 없어요.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불복 결정,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불복 방법이 뭐죠?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 그 다음 3번이요. 3번은 다 지웁시다. 다 지우면 되겠죠? 다 했던 거고요. 조문 43조 본 거고요. 44조 조문 한번 볼까요? 밑에 44조. 자, 합의부 법권에 대한 제척 기피는 그 합의부입니다. 그 합의부. 그다음에 나머지
뭐 수명법관, 수탁판사 이 똑같은 판사님을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영장할 때는 수명법관, 무슨 뭐 증거조사할 때는 다 이렇게 달리 부르는데요. 수명, 수탁, 단독에 대한 제적 기피는 그 법관에게 신청을 한다고요. 자, 신청을 할 때는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5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적 기피 신청이 44조 이렇게 3일 이내서 이후에 들어왔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는 이게 중요한데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각하해버린다고. 이 각하를 간이각하라고 하는데 누가 해요? 신청을 받은 법관이 그냥 하는 거예요. 신청 누구한테 하라고요? 지금 내가 불만 있는 그 판사한테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냥 각하해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또 물론 불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48조 제적 기피 신청이 있으면 정지된다고 그랬죠? 정지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종국 판결 선고나 긴급. 자, 4번. 자, 상고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그러면 환송 전의 원심법원과 환송 후의 원심법원이 전심이냐?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환송 전의 원심법원이에요. 근데 고등법원이라고 해보세요. 자, 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했어요. 상고했어요. 대법원에서 원심 잘못됐다. 원심 판결 취소하고 환송을 했어요. 그럼 다시 내려오죠. 자, 거기가 환송 전의 원심법원과 다른 곳인가요? 똑같아요. 전심입니다. 전심. 일단 전심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관여냐 봐야 되는데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했네요. 관여예요. 그렇죠? 따라서 전심이고 관여고 전심 관여. 제척입니다. 제척. 5호입니다. 5호. 그래서 이거는 관여할 수 없죠. 근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2번. 자,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다시 본안 사건에 관여할 수 없을까요? 기피 신청 사건의 재판과 본안 사건이 전심이냐고요. 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이걸 공정성의 무게를 두고 생각하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 전심이라고요. 전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복 사건의 하급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기피 신청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본안 사건에 관여해도 그 두 개 사건, 기피 신청 사건과 본안 사건은 전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여할 수 있어요. 사망. 자, 제척 이유가 있을 때는 물론 이제 당연히 제척되는 거고 확인적인 의미는 있긴 하지만 제척 재판은 해야 되거든요. 제척 재판은 조문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이렇게 돼 있죠. 42조에 있지 않나요? 밑에 42조 보시면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으로 이렇게 제척의 재판을 합니다. 4번은 지우시고요. 5번. 이것도 지워도 되겠죠? 제척 기피 신청이 있으면 절차 정지하는데요. 정지 안 하는 경우 두 가지 있었어요. 종국 판결과 긴급. 5번은 또 지워도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공정을 위한 제도긴 한데 회피는 뭐 시험에 나올 리가 없고요. 보통 이제 그 내부에서 법원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죠. 보통 우리가 재판부 배당을 컴퓨터로 한다고 하는데요. 받아봤는데 내가 이 뭐 내 사건이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배당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처리되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제척 기피인데 제척은 제척 사유가 있어요. 1호부터 5호까지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5호 전심관여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당사자가 된 것도 판례가 하나 있어요. 뭐 종중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는데요. 판사님이 그 종중의 종중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죠. 제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쨌든 제척은 당연히 제척된다. 당연히 제척된다는 말이 재판도 필요 없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재판은 해야죠. 확인적 의미의 재판은 해야 돼요. 이것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하는 거고요. 기피는 기피 사유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재판에 공정을 해야 할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객관적 염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좁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의 신청이 있어요.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그 재판, 그 판사, 그 재판부에 하는 거예요. 그 재판부에. 그러나 이제 결정, 그 재판은 또 다른 이제 합의부에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기피 신청 관련해서 받으면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 이래버리면 그냥 각하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간이각하. 그게 아니면 이제 합의부로 넘겨서 재판을 하겠죠. 그래서 기각하거나 받아주거나. 받아주면 불복할 수 없고 기각하면 즉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하면 됩니다. 자, 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피나 제척 신청이 있으면 절차는 일단 정지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당연히. 그런데 정지하지 않고 쭉 가면 위법한 거죠. 근데 나중에 어차피 각하됐지 않냐. 그래도 치유될 수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두 가지. 그렇죠? 종국 판결 선고하거나 선고입니다.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냥 하는 거죠. 예컨대 증인 신청을 해놨는데 증인이 미국으로 튀려고 그래요. 그럼 빨리 불러야죠. 뭐 그런 건 해야죠. 뭐, 그렇죠? 그런 거 말고는 합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11쪽 이제 관할이 나오네요. 관할 이것도 소송 요건 중에 법원 쪽에 관련된 소송 요건입니다. 관할권이 있는 재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다가 소장을 넣어야 재판을 해줘요. 그래서 관할은 사실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당연히 재판권이 있죠. 근데 이런 서해 사건 같은 경우 외국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사건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재판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국제사법에 있긴 한데요. 거기도 우리 국내의 이 관할에 관한 권, 특히 토지 관할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야 재판권을 검토하고 관할권을 검토하지만 공부할 때는 관할권 검토하고 재판권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이 중요해요. 관할은 이제 어느 법원에다가 소장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관할이 없는 법원에다가 소를 넣어도 뭐 사실 각하되진 않아요. 관할이 없는 곳에 소를 넣으면 법원에서 이제 이송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시간이 엄청 지체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 넣어야 되고요. 특히 일반적인 소장은 크게 이제 뭐 우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할이 실제 되게 많아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전속 관할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법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급 명령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거기다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이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요. 자, 아무튼 관할은 크게 세 종류죠. 법정 관할, 재정 관할, 거동 관할 이렇게 세 가지 있지 않나요? 우리 법정 관할 안에 다시 직무 관할, 이걸 직분 관할이라고도 해요. 사물 관할, 토지 관할이 있고요. 이건 법 정하는 거고. 여기 이제 합의 관할과 변론 관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조문에 있지 않나요? 요거는 27조까지 2조부터 있어요. 1조가 신의칙 조문이니까 여기 28조인가 그렇고요. 요건 이제 30 몇 조에 이렇게 있죠. 다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문을 안 보면 이게 다 무슨 새로운 이론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다 조문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법정 관할은 관할이 법에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요거는 판사 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직근 상급 법원이 관할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가 해라 이렇게. 그래서 관할을 다시 정해달라고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당사자의 행동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겁니다. 합의 관할 혹은 관할이 없는 곳에도 당사자가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되면서 관할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동 관할이 되죠. 직무 관할은 뭐죠? 이거 직분 관할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좀 중복되는 개념이에요. 예컨대 뭐 단독 사건이냐 합의 사건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뭐 1심이냐 2심이냐 이런 것들이 다 직무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관할이죠. 사물 관할은 이제 우리 소가에 따라서 단독이냐 합의냐. 지금 우리가 2억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억을 초과하면 예컨대 2억 100원부터는 합의부, 2억까지는 단독해서 하게 됩니다. 사물 관할. 토지 관할은 그 유명한 서울이냐 수원이냐 부산이냐 이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 합의 관할,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데요. 여기는 부가적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전속적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다가만 넣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인천에 넣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부가적 합의는 당연히 여기다 넣어도 됐지만 딴 데다 넣어도 되는데 전속적 합의 관할의 경우에 반드시 여기다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당사자 사이에서는 반드시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나 전속적 합의 관할도 임의 관할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변론 관할이 성립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변론 관할은 임의 관할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냥 쭉 가면, 정확히 얘기하면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거나 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거기에 그냥 관할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소송 요건으로서의 관할인데요. 그럼 관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각하냐? 아니에요. 이송을 합니다. 우리 34조에 따라서 이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송을 보면 이송이라는 건 이 법원, A 법원에서 B 법원으로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 이송은 지금처럼 유명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이 있어요. 이건 그 재판에 관할이 없기 때문에 그 법원에 넘겨줍니다. 이게 34조잖아요. 관할 위반 이송. 그거 말고요. 심판 편의 이송도 있습니다. 이게 35조죠. 편의라고만 써놓을까요? 요거는 이제 공익 또는 사익이 있어요. 소송 지연, 그다음에 당사자 사익
위해서 그 법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편의 이송. 그다음에 우리가 반소 제기한 이송도 있습니다. 이게 269조 아닌가요? 맞나? 하여튼 반소 제기한 이송. 예컨대 본소는 5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요. 반소가 10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합의부로 넘깁니다. 그거 외에 짜잘한 이송들은 좀 있어요. 뭐 웬만하면 합의부에서 할 수 있게 좀 자신 없으면 합의부로 넘기는 이런 반소들도 좀 있긴 한데요. 크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송입니다. 이송. 관할 위반 이송, 심판 편의 이송, 반소 제기한 이송.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송이고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죠. 왜냐면 요걸 물어봐야 우리가 관할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관할 위반 이송은요. 이송 신청권이 없어요. 조문에 관할 위반이면 이송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없다고요. 그래서 관할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관할 위반이니까 이송해 주십시오 라는 신청을 이송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신청서를 낼 수는 있겠죠. 내는 건 자기 자유니까. 근데 그게 무슨 법이 보장한 신청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송을 해달라는 그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따라서 판사님이 무시해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판 안 합니다. 관할 위반 이송에 대해서 신청서 들어와도 그냥 뭉개면 돼요. 그럼 그냥 이송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불복할 방법도 없어요. 즉시 항고 이런 거 없어요. 신청권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신청권이 있어요. 당연히 심판 편의 이송에 대해서는 우리 집도 서울, 피고 집도 서울, 그다음에 뭐 이 사건 발생한 것도 서울. 근데 우리 토지 관할이 부산이면 서울에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심판편 여기 신청권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나오면 불복할 수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 자, 볼까요? 11페이지. 자, 1번 신급 관할은 중간에 뭐예요? 비약상고 제외하고는 전속 관할입니다. 신급 관할은 전속 관할이에요. 그죠? 무슨 대여금 달라는 소장을 대법원에 넣으시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전속 관할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말은 왜 넣냐면요. 우리 비약상고라는 제도가 있죠. 300 몇십 조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300 몇십 조 가면 비약상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런 거죠. 1심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보통 2심 그 다음에 여기 3심 해가지고 여기 상고심 여기가 대법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두 개를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법률 문제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걸 빼는 거죠. 이걸 빼고 바로 이렇게 의미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관계는 이미 1심에서 열심히 다퉜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건 뭐냐면 법률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의 견해. 그것만 받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또 사실관계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땐 바로 그냥 대법원으로 가서 여기서 대법원이 그 사건에 관한 자기의 법률적인 견해만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2심을 생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비약상고라고 하고요. 이 비약상고는 당연히 원피고가 합의를 해야 돼요. 원고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피고 혼자 할 수도 없고요. 합의를 해야 됩니다. 원피고 합의해서 2심을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 그러면 이제 비약상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왜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그 뭐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명치료 관련해서 호흡기 떼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세브란스가 졌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와의 동의 받아서 한번 그 판단이 타당한지 비약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연명치료 판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는 전속 관할이에요. 대법원에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2번. 자, 전속적 관할합의. 그렇죠. 관할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와 부가적 관할합의가 있어요. 거기 다 넣어도 된다와 거기만 넣자 이렇게 합의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속적 관할합의도 임의관할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당연히. 따라서 임의관할이라면 저 심판 편의 이송이 가능해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이게 이제 35조의 이송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능합니다. 임의관할일 때 가능한 거예요. 자, 3번.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이것도 전속관할이 아닙니다. 임의관할이에요. 토지관할, 사물관할, 임의관할입니다. 임의관할이란 말은 뭐냐면요. 변론관할이 가능하냐 그거예요. 결국. 변론관할이 가능한 관할을 우리가 임의관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산에다 넣어야 될 걸 서울에 넣었어요. 본안에 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변론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사물관할도 마찬가지. 자, 4번 어떤 사건이 단독재판부에 여기 이제 직분관할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거 직무관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어떤 사건이 단독재판부의 직분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단독재판부의 전속관할이다. 거기서만 하는 거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사건이죠? 뭐 선거 사건? 네, 선거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다. 그거는 대법원에서만 하라는 의미죠. 네, 그런 말입니다. 5번. 자,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할 권한이 당사자에게 있느냐? 없다니까요.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이송 신청권이 없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관할 위반의 경우에 이송 신청권. 이건 전속 관할 위반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조문이 뭐 전속 관할, 임의 관할을 나누고 있잖아요. 관할 위반 이송의 경우에는 신청할 권한이 없어요. 신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한다면 뭐 재판을 안 하고, 재판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 이송 신청서 내면 그냥 뭉개입니다. 그다음에 6번. 자, 어떤 사건에 관해서 전속 관할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법원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전속 관할이 있다는 것은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는 의미죠. 그게 전속이죠. 자, 7번. 사무소,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근무지 관련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토지관할에서 하는 말인데요. 토지관할은 우리 이제 관할이란 말을 보통 이제 재판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호적할 때 그 적자예요. 보통 이게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나눠지잖아요. 보통재판적은 피고 주소지입니다. 피고의 주소지에다가 소송을 내는 거예요, 원래 소장을. 근데 피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낼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제 조문에 다 적혀 있는데 우리 그걸 특별재판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7조가 있습니다. 7조. 그게 근무지 관련된 특별재판적이에요. 피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고의 근무지에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근로자가 피고인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원고의 근무지에 내는 건 없어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7조를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 뒤에 있나요? 7조? 7조가 없죠? 나중에 한번 7조를 보세요. 7조가 거기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의 피고. 그렇습니다. 일단 8번. 자, 피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에 재산이 존재하면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특별재판적이 있죠. 11조입니다. 조심하세요. 대신 재산이 있는 곳에 낼 수 있는데요. 전제가 있어요. 국내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이것도 11조를 보시면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 조문을 옆에 놓고 하면 됩니다. 다 조문이에요. 조문. 그래서 실제로 어디다가 소송을 내야 되는지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어디다가 소장을 접수시켜야 하는지. 이게 소장을 접수할 때는 요즘은 다 전자로 하니까 뭐 그냥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행의 지와 손해배상 지가 다를 경우 모두 재판적이 된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좀 바꿀까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씁시다. 원칙적으로 가해 행위지가 재판적이 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행위지가 재판적이 된다. 유명한 조문이잖아요. 18조 아닙니까? 18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행위지에다가 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재산권에 관한 소거든요. 따라서 우리 8조에 따라서 의무 이행지, 돈이니까 지참 채무잖아요. 원고 주소지에 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18조. 그럼 지금 굉장히 유명한 조문들, 뭐 특별재판적에 관한 조문들 벌써 3개 했네요. 7번에 7조, 8번에 이거 11조, 9번에 18조. 뭐 이렇게 하나씩 보면 되죠. 자, 10번. 부동산에 관한 소, 유명하죠. 부동산이 있는 곳에 내면 돼요. 20조죠. 근데 이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아요. 돈 달라는 소송은 들어가지 않아요. 토지 인도 소송,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돈 달라는 소송이잖아요. 임료 소송은. 다음 11번. 이것도 유명한 조문이죠. 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이 24조 안에는 이거를 다시 특허권을 기준으로 해서 특허에 관한 소송과 나머지 지식재산권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쫙 설명을 해놨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조문이. 조문의 취지는 뭐예요? 큰 도시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에요. 고등법원은 지금 어디 있어요?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수원이죠. 3월 4일인가요? 우리 수원 고등법원이 생겼잖아요. 거기다는 거. 거기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니까 수원이면 수원지방법원. 그렇죠? 그 다음에 대구면 대구지방법원, 광주면 광주지방법원 이런 데다 하라는 거예요. 서울은요? 서울은 지방법원이 북부, 남부, 서부, 동부, 중앙 되게 많은데 어디다 하죠? 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서울중앙지법에다 하랍니다. 그렇죠? 어디다 하는지 알겠죠? 예컨대 내가 목포에 산다 그럼 어디다 하죠? 광주지방법원. 그렇죠? 영덕에 산다 대구지방법원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 살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종로에 산다 그럼 어디 하죠? 그럼 중앙지법. 마포에 산다 중앙지법에다 하라는 겁니다. 서부지법이 아니라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인데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갑이 을에 대해서 돈 달라는 소송을 내려고 하나 보죠. 자, 돈 달라는 소송이에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청구액은 얼마입니까? 2억이네요. 자, 1번 매매대금 청구에 지연손해가 500만 원을 병합 청구해요. 그럼 2억 500이니까 2억 초과. 우리 지금 2억이 초과하면 합의거든요. 2억까지는 단독이고 그럼 합의부로 가나요? 아니에요. 왜요? 지연손해금. 그러니까 이게 속가를 계산할 때 대원칙은요. 사실 속가 계산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속가를 계산하는 이유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기본인데 여기 이제 속가를 산정할 때는요. 중복 청구라든가 수단 청구라든가 부대 청구 같은 것들은 속가 계산에 산입하지 않아요. 이자 같은 것들 이런 거 산입하지 않아요. 2억이면 그냥 2억입니다. 그러면 2억이니까 2억 초과가 아니죠. 이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볼까요? 3번. 자, 이 대여금 청구에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자 500만 원 병합 청구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자 500만 원 병합 청구해도 역시 2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죠? 단독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송 이런 거 없어요. 단독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자, 2번. 자, 근데 소송 중에 원고가 청구 취지를 3억 원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2억에서 3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의부로 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냥 합니다. 피고가 이의 없이 본원에 가서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발생한다고요. 변론관할은 이송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합니다. 자, 4번. 원고 갑이 청구에 피고 을이 이거 유명한 269조 반소 이송 아닙니까?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 합의부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소 제기한 이송 269조. 이게 조문이 저 뒤에 있기 때문에 같이 몰아놓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례나 이런 거 쓸 때 조문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미리 좀 따로 외워두지 않으면 조문 찾는 게 한참 걸리죠. 반소 제기한 이송이 있습니다. 269. (5번) 원고 갑이 1억 원의 어음을 청구하면 이게 단독 판사냐? 어음은요 금액과 상관없이 단독이에요. 어음 수표 이런 것들 단독입니다. 또 무조건 단독에서 하는 게 이제 은행 같은 데가 원고로서 돈 달라고 대여금 달라는 소송이 있죠. 이런 것들 또 은행, 뭐 증권사, 뭐 이런 금융기관들 단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어음 수표는 단독 판사 관할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합의 관할을 좀 물어볼 거예요. 합의 관할, 거동 관할 중에서 합의 관할입니다. 자, 관할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 맞아요. 따라서 원래 합의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미치는데요. 그걸 제외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맞아요. 원칙이라고는 맞아요. 관할 합의는 소송행위니까 이게 뭐 대세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당사자와 일반 승계인에게만 미치는 거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할 합의의 승계와 관련된 중요한 테마가 있죠. 뒤에 가서 할 거고요. 14번. 당사자는 합의로 1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관할 있어요. 합의 관할.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합의 관할이에요. 통상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쓸 때는 이 관할 합의 관할 법원을 적어 놓죠. 15번. 대상 사건. 이게 합의 관할의 대상 사건은요. 특정한 사건이어야 돼요. 맞아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송인가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일정한 법률 관계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특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의 관할을 하실 때는 관할 합의를 하실 때는 특정을 2번 해야 될 걸요. 사건도 특정해야 되고 법원도 특정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그 외에 뭐 합의 관할의 요건이 있죠. 뭐 있죠? 뭐 임의 관할이어야 된다, 1심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합의 관할의 요건입니다. 중요한 건 임의 관할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고요. 특정이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16번이요.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합니다. 조문에 있어요. 29조 2항. 말로 하면 안 돼요.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신급관할에 대해서는 관할합의를 할 수 없죠. 왜요? 신급관할은 전속관할이에요. 관할합의는 임의관할에 대해서만. 우리끼리 문제 터지면 대법원에 소장 넣자. 의미 없어요. 자, 18번. 여기서부터 이제 변론관할을 보자고요. 거동관할 중에 변론관할. 자, 피고가 지금 관할 위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이 관할인데 부산에 넣었어요. 그런데 피고가 소각합 판결을 구해요. 그럼 변론관할이 되나요? 안 돼요. 왜요? 변론관할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있어야 됩니다. 소각하는 소송 요건에 관한 거잖아요. 본안에 관해서 진술해야 그냥 가는 거예요. 자, 19번. 이것도 똑같아요. 신급관할은 변론관할이 생길 수 없죠. 변론관할은 아까 우리 합의관할처럼 임의관할에만 성립하는 건데 신급관할은 전속관할이죠. 성립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임의관할에는 되겠죠? 임의관할에는 이 변론관할이 되죠. 우리 아까 임의관할 두 가지 뭐 배웠죠? 사물관할, 토지관할 배웠죠. 따라서 사물관할에 변론관할 되고요. 토지관할에 변론관할 되는 겁니다. 자, 22번. 이건 좀 말을 바꿔서 당사자사이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전속적 관할합의를 합니다. 거기다가만 서울에다만 넣자 이렇게. 우리 사이 문제 터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만 넣자 이렇게 하면 전속적 합의관할인데요. 임의관할이에요. 따라서 변론관할 생길 수 있어요. 언제 생기죠?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면 생겨요. 자, 23번. 자,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는 예컨대 1억짜리 사건 관할권이 있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걸 합의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건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34조 2항.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 신청으로 결정해가지고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관할 위반은 아닌데 이것도 심판 편의이송 비스무리한 것 같긴 한데 또 좀 애매하죠. 뭐 어떻게 표현할지 여러분들 자유인데요. 하여튼 단독 판사님이 좀 자신 없을 때 혹은 당사자가 신청해서 3명한테 판단받고 싶다 이러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24번. 지방법원 합의부는 자, 관할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이건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34조 3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23, 24는 34조 2항 3항인데요. 이거 뭐 어떤 취지예요? 그냥 웬만하면 합의부에서 하자는 거죠. 웬만하면 할 수 있게 하자. 뭐 합의부에서 우리 그 재판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많이 보호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님 3명한테 재판받는 게 1명한테 재판받는 것보다 낫겠죠? 따라서 3명한테 재판받는 게 문제가 될 리는 없잖아요. 따라서 34조 2항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지방법원 합의부로 넘기는 거고요. 34조 3항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갖고 오는 거죠. 둘 다 전속관할 위반이면 안 돼요. 전속관할은 아니어야 돼요. 그 다음 자, 25번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 청구하면 269조 합의부로 이송한다고 그랬죠. 반소 제기한 이송. 그런데 그 반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소 원고, 반소 원고가 본소 피고잖아요. 본소 피고가 그냥 변론해요. 그럼 그냥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변론관할. 그렇죠? 근데 A가 B를 상대로 1억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대여금 주세요 했더니 B가 A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5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원래 반소가 합의부 사건이니까 합의로 가야 돼요. 그런데 피고가 무슨 투자금이냐 내가 너한테 언제 투자 받았냐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이제 판사님 중에는 우리 판사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반소가 들어올 것 같으면 일단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합시다. 왜냐하면 그럼 나는 여기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거부터 정리하자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사물관할 때문에 우리가 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싶으면 일단 소가를 2억 100원 정도 청구하고요. 왜냐하면 소가를 너무 늘리면 인지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2억 100원 청구하고 이제 가서 가능성이 있으면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26번. 자, 이제 이송 결정.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뭐 이게 관할 위반 이송이든 심판 편의 이송이든 반소 제기한 이송이든 이송 결정이 확정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소송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송됐어요. 그럼 부산에서 부산법원이 받았을 때부터 소가 제기된 건가요? 처음에 서울에 낸 때부터 제기된 건가요? 당연히 처음부터죠. 안 그러면 뭐 소멸시효 다 날라가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40조입니다. 40조. 자, 그 다음에요. 14페이지.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하고 민사소송법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민법은 사실은 조문에는 있지만 조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있고 조문을 해석하고 이래서 실제로 조문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법은요, 판사님도 소송법을 봅니다. 판사님도 문제가 터져서 잘 모르겠다고 소송법 조문을 열어보거든요.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잠깐 휴정한다고 그러고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그래요. 민사소송법 조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조문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외우는 양이 좀 줄어들어요.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돼요, 진짜. 자, 14페이지 5번. 자, 본소가 단독 사건인데요. 피고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송해야죠. 269조.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사자가 거기서 하는 건 관할 위반이니까 합의부로 이송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할 수 있냐고요. 아까 관할 위반 이송, 우리 그 34조는 신청권이 없었죠. 이송 신청권이. 그런데 반소 이송은요, 신청권이 있습니다. 보세요. 밑에 조문이 있죠. 269조 2항. 보시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관할 위반이지만 34조는 없고 269는 있다는 겁니다. 2번. 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줬던 3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어디서 하죠? 합의부에서 하겠죠? 3억 원이니까. 원고가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감축했어요. 그럼 2억이 됐죠? 다시 단독으로 넘기나요?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합의부에서 그러니까 단독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합의부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합의부에서 해야 되는 걸 단독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괜찮아요.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소. 이거 어디다 넣죠? 이거 우리 등기에 관한 소는 등기소의 소재지. 그죠? 거기서 하라는 조문이 있죠. 21조. 등기에 관한 소송은요. 그 등기소의 소재지. 뭐 있잖아요. 등기소 법원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에 관한 소죠.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에도 할 수 있겠죠. 20조. 그래서 20조, 21조. 근데 원고 주소지는 어디예요? 원고 주소지는 아니죠. 이건 뭐 의무 이행지인데 아니죠. 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해서 의무 이행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번. 그 다음에 그래서 20조, 21조 그냥 조문 한번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지우시고요. 5번. 자, 항소심에서 자, 1심 판결이 전속 관할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는 없나요? 없네요. 이게 지금 전속 관할 위반, 임의 관할 위반은 상관없겠죠. 왜요? 임의 관할을 위반했다는 건 이미 1심에서 재판하고 항소심으로 왔으니까 변론 관할로 하자가 치유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임의 관할은 됐고, 근데 전속 관할은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잖아요. 따라서 항소심에서 관할 위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잘못됐네 취소하고 이송을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없는데요. 그 밑에 5번 해설을 보세요. 조문이 있죠. 419조. 관할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항소심 법원이. 근데 보세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판결입니다. 판결. 판결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해요.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예요? 이송은 결정인데요. 이송 결정. 여기는 이송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송 결정은 아직 재판을 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그냥 쉽게 하는 거지만 이미 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할 때는 판결로 이송한다. 두 개만 좀 구별하시면 돼요. 34조와 419조를 구별하시면 되죠. 됐고요. 그 다음 6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면 되나요? 6번. 자, 대한민국 국가의 보통재판정은 어디죠? 우리 보통 일반 자연인의 보통재판정은 피고 주소지인데 대한민국의 보통재판정은 주소지가 어디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네, 이렇게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예를 들면 법무부. 대부분이 법무부겠죠.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입니다. 네, 대법원은 서초동에 있으니까 중앙지법이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은 지금 대부분 세종에 있죠. 세종에 없는 것도 좀 있는데 예를 들면 국세청 이런 건 세종에 있어요. 2번. 자, 매매계약으로 특정물 인도 청구해소입니다. 특정물 인도 청구해소. 이걸 어디다 넣죠? 자, 특정물 인도 청구해소. 이게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소재지에 내면 되는데 부동산이 아니라면 어디다 합니까? 재산권에 관한 소잖아요. 재산권에 관한 소. 자,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하는 거 아시죠? 8조잖아요. 8조. 의무이행지. 그럼 의무이행지는 어딘데요? 그럼 민법으로 가요. 그렇죠?
원래 우리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지참 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갖다 줘야 돼요. 채권자 주소지. 근데 예외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채무는 추심 채무니까 채무자 주소지가 될 거고요. 특정물은 어때요?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 아닌가요? 특정. 근데 여기 지금 특정물이잖아요. 이건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부서지면 다시 줄 수가 없다니까요. 따라서 특정물 인도 청구에서는 그 물건이 있던 장소죠. 의무이행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이행지라는 8조를 민법에 맞게 해석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해설 2번에 우리 민소 8조와 민법 467조를 짬뽕한 거예요. 자, 3번. 수인에 대하여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범상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 관련 재판이 어디서 많이 본 조문 아닌가요? 이거 뭐죠? 우리 65조죠. 65조.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이 되려면 65조에 해당돼야 돼요. 우리 공동소송은 65조에 해당돼야 일단 공동소송이 되는데 65조는 전문과 후문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민소법 65조는요. 여기 전문과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같은 거, 동종, 같은 뭐라고 해야 되죠? 같은 거나 혹은 같은 원인. 요거는요 같은 종류죠. 같은 종류. 이렇게 되면 일단 공동소송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 동일한 거, 같은 원인, 같은 종류. 근데 같은 종류는 후문에 있고요. 이건 전문에 있어요. 지금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 건 전문입니다. 65조 전문의 공동소송은요. 보통 이 세 가지를 인정해요. 이게 관련 재판적이고요. 이건 선정 당사자고요. 이건 공동소송인 독립원칙 수정인데 판례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전문에만 65조 전문에 관련된 소송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조문에 공통. 조문에 공통이라고 돼 있죠. 공통. 그래서 65조 전문의 공동소송만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데 이 지문은 같은 종류 65조 후문을 갖다 놨어요. 여기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 지워도 되겠죠? 네, 전속적 합의 관할은 임의 관할이에요. 자, 5번. 관할은요 소송 요건이에요. 그렇죠?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직권조사 없으면 각하죠. 그래서 소송 요건, 직권조사, 각하. 세 개 한 세트잖아요. 소송 요건, 직권조사, 각하. 직권조사를 가끔 직권 탐지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직권조사는요. 판사님이 이제 변론주의처럼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일단 깔려 있어야 돼요. 직권 탐지는요. 그 자료를 판사님이 막 찾아서 헤맵니다. 좀 다른 거예요. 행정사건 같은 데는 판사님이 직접 찾기도 해요. 막 컴퓨터 구글도 하고 그 자리에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직권조사는 그 자료는 당사자가 줘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직권조사, 소송요건까지. 그렇죠? 자, 오늘 잠깐 쉬었다가 또 16페이지부터 보죠.